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불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강에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서 오늘까지 이번 시간까지 불교를 다 잡겠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부터 불교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삼국시대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간단히 스키핑을 좀 해봅시다.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북조인 전진에서. 기억나죠? 그리고 백제는 남조인 어디에서? 동진의 중 마라난타가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다가 누가 순교한 이후로 버풍왕 때 2차 도는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게 됐다. 얘기됐었죠? 기억나죠? 자, 이렇게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왔었고,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불교가 되면은 두 사람만 기억하자. 가장 중요한 누구라고요? 원효.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의상. 기억나세요? 그래서 원효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원효의 조술 뭐가 있다고? 원효의 조술? 그렇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효는 불교 이해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알겠죠?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신라 화엄정을 개창한 사람이에요. 당나라에 가서 화엄정 배웠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효와 의상을 구분해 둘 것. 시기적으로 이 두 분 승려들은 통일신라 분들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업적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통일신라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신라 말기를 보면은 말이죠. 신라 말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뭐가 유행했다고? 구산 선종이 유행했다. 구산 선종 유행. 원래 이 구산 선종은 신행과 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전래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구산 선종이 신라 말에 크게 유행하더라. 선종은 뭐냐? 선종은 뭘 강조한다고 그랬죠? 경전보다는 뭐라고요? 사색과 참선을 중시했다라고 했어요. 참선. 그래서 사색을 하고 참선을 통해서 불교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부처님이 하던 방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언제 부처님이 책 보고 깨달음을 얻었냐? 부처님도 역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죠? 그동안 세상을 두루 섭렵하고 또 뭐예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대체 그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번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참선을 통해서 맞아, 인간이란 그런 존재구나. 우주란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운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열반의 세계로 가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색과 참선. 그래서 구산 선종이 신라 말에 유행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구산 선종과 관련된 정치 세력인데, 이 구산 선종은 누구의 지지를 받았다고? 호족의 지지를 받았다. 왜 호족이 지지를 하느냐? 왜 호족이 구산 선종을 지지하느냐? 이 사색과 참선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누구든지 깨달은 자는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가 뭐가 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이 논리 속에는 뭐예요? 신라의 왕족만 신라의 왕통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깨자. 알겠죠? 옛날에 어땠어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왕족불, 통일신라 중대도 왕권이 강했을 때는 임금은 곧 부처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 부처 그 뜻에 의해서 이 일즉 다즉 이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가 즉 만물이고 만물이 즉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야, 부처가 따로 있냐? 노비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깨달은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누구나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건국을 꿈꾸는, 새나라 개창을 꿈꾸는 호족들한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지적이 되고 결국 뭐냐? 태조 왕건으로 하여금 고려를 건국하는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게 바로 불교였다. 알겠어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호족 가운데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이렇게 불교 구산 선종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태조 왕건이 호족을 포섭했다, 호족을 끌어안았다라고 할 때는 그 호족과 친한 뭐야? 불교도. 알겠죠? 자기 자신이 호족이지만 또 다른 호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불교도, 선종 불교도 함께 껴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어땠느냐, 태조 왕건 때는 어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유교 이념과 전통 문화도 같이 함께 존중했습니다. 불교를 지원했는데 불교 지원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태조 왕건이 자기 자손한테 남긴 유훈 10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훈요 10조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훈요 10조에다가 정책 방향을 아예 제시했습니다.
불교를 보호해라. 숭불 정책을 표방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연등행사를 성대히 거행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지금도 연등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연등행사를 성대히 거행해라. 그런데 연등회뿐만 아니라 팔관에도 성대히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팔관에는 불교와 플러스 뭐라고요? 우리의 토속 신앙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불교 행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순수한 불교 행사는 연등회입니다. 어쨌든 태조 왕건은 이렇게 불교를 지원하고 우리 고려가 성립되는 데는 불교 힘입은 바가 크지 않으니 적지 않으니 불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입었으니 불교를 흥왕시키자 이렇게 불교 지원 정책을 내놨어요. 개경에다가 여러 개의 사원을 세웁니다. 후녀 10조 안에 연등의 8관의 개최를 당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지원 정책의 지침을 제시했던, 알겠어요? 태조 왕건 때 고려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광종 때가 되면 말이죠. 광종 때가 되면은, 자, 태조에서 광종도 어차피 우리가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광종 때가 되면 불교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 광종은 과거 제도 안에 승과 제도를 두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종이 최초로 뭘 시행했다고? 과거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그래 안 그래?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 5대 식국 누구예요? 후주의 쌍기의 건의를 받았죠.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그 과거 제도 안에 승려들도 과거를 보게 해라. 이렇게 해서 과거 합격한 승려한테 직계와 법계를 수여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계급을 품계를 준 거야. 과거 제도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광종 때는 왕사제도와 국사제도를 두었어요. 알겠어요? 왕실의 스승으로서, 나라의 큰 스승으로서 승려를 왕사와 국사로 대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승려 가운데 대각국사, 의천, 알겠어요? 또 뭐 보조국사, 진울, 이런 식으로 국사, 왕사,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결국은 승려들의 위상이 그만큼 대빵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광종 때 왕사제도, 국사제도가 있었다. 왕실이나 국가의 고문, 브레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고 사원전을 주기도 해서 사원전. 알겠어요? 사원전을 지급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했죠. 기타 이제 승려에게 면역 혜택. 자, 여러분, 승려한테 면역의 혜택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말이야, 승려가 천미입니다. 알겠어요? 무당, 승려, 창기 전부 다 조선시대는 칠반 천에게 종사하는 천한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고려시대 승려는 이처럼 특권 계급이에요. 알겠어요? 승려가 특권층에 속했다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실 것. 알겠죠? 광종 때 승과제도, 그 다음에 왕사 국사제도를 광종 때 도입하게 됐다. 이 국사가 히스토리 국사가 아닙니다. 왕사 국사.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고려 성종 때가 되면은 성종 때는 고려의 모든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종 임금 때 누가 등장했느냐? 최승로가 등장해서 전하,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서를 올려오니 이 건의를 잘 참고해 주세요 해가지고 뭘 올렸어요? 시무 28조를 올렸죠. 그 시무 28조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하, 그동안 선대왕께서는 너무나 불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불교 행사를 거행하느라고 나라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승려들한테 이렇게까지 대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광종 임금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임에 대한 것을 참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내가 잔혹한 놈이 아니야. 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썼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교 행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국가 재정을 좀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최승로는 뭘 주장했습니까? 예, 불교는 수신의 도요,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다. 이렇게 치국의 도다. 이렇게 불교와 유교의 역할 분담을 시키자고 주장했더랬습니다. 알겠죠? 다시 하겠어요. 고려 성종 때쯤 되면은 이제 불교는 수신의 도, 그죠? 불교는 사람들의 몸을 닦는 수신지 도다.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유교는 뭐라고요?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서 유교를 중시하자. 유교는 치국입니다. 치국지 도로 삼자라고 해서 유교를 부흥시키고 불교를 깠어요. 알겠죠? 일종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억불 정책을 어느 정도 쓴 셈이야. 알겠죠? 불교를 많이 이렇게 컨트롤했습니다. 성종 때. 알겠어요? 성종 때. 그래서 성종 이후에 불교와 유교가 역할 분담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정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알겠어요? 정치 이념이,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이제 채택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강조해서 배웠잖아요. 유교가. 그죠? 불교는 뭐냐? 불교도 여전히 수신의도로서 신앙으로서 역할한다. 신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민중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민중들은 뭐냐?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중시해 왔습니다. 불교와 함께 뭐예요? 토착신앙을 중시했어요. 알겠어요? 도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그래서 민중들은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나 쓰는 거지 우리 민중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장가하고 시집가고 상장 재래의식을 치를 때도 전부 다 불교나 도교 행사에 의거해서 진행하게 됐다. 알겠죠? 민중과 유교는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오히려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죠. 민중층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불교 통합운동이. 자, 중요하죠. 고려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불교의 통합운동이에요. 고려 불교 통합운동은 두 차례 나눠서 전개되죠. 한 번은 누구에 의해서? 의천에 의해서. 또 한 번은 누구에 의해서? 진울에 의해서. 진울에. 여러분, 의천은 11세기 이후에, 알겠어요? 가장 고려의 전성시대가 11세기 말에서 12세기죠. 그죠? 그래서, 이 무렵에, 자, 고려 불교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의천은, 불교 통합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해요. 하나는 뭐냐? 교종 중심의 통합과, 그 다음에 선종 중심의 통합. 이렇게 교종은 교종끼리, 선종은 선종끼리 불교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교종은 뭐냐? 교종은 주로 흥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 중심. 이 교종이 주로 뭐냐면 화엄종이죠. 화엄종. 의상이. 통일신라 중대 개청한 의상의 화엄종이죠. 화엄종 중심으로 절은 뭐야? 흥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종이잖아요. 화엄종. 그래서 흥황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야, 교종들은 전부 다 모여. 그동안 서로 잡다한 종파들을 하나로 묶어. 알겠어요? 이렇게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선종은 뭐냐? 선종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청사. 알겠어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종 중심의 통합운동을 전개하더라. 선종은 그 구산 선문이 있었죠. 신라 말 9개의 구산 선문을 국청사에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선종의 통합운동이 전개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의천의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천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리고 문종 임금의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번째 아들이야. 생각해보세요. 왕자님이자 나라의 스승인 국사야. 얼마나 끝발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의천에 의한 이런 불교 통합운동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통합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야 인마 교종들 왜 이렇게 분열되고 지랄들이야. 하나로 뭉쳐. 다 뭉쳐. 이리 와. 전부 다 모여. 어디로 모여? 흥황사로 다 모여. 이런 식의 통합이야. 그 다음에 교종 다 통합시켜놓고 야 선종 너네도 마찬가지야. 구산 선문 지랄하지 마. 다 똑같아. 하나로 뭉쳐. 해가지고 어디로? 국청사로 다 모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통합이에요. 물리적인. 알겠어요? 강제적인, 강압적인, 물리적인. 그래서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불완전한 통합이었다. 왜 우리가 의천의 통합운동을 불완전한 통합이라고 하냐면 의천이 살아있을 때는 그렁저렁 통합이 됐어요. 그러나 의천이 죽고 나니까 에이쌍 우리는 괜히 억지로 따라간다면서 의천 사후에 다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때 통합운동이 이렇게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과 선종 중심의 통합운동으로 이중적으로 진행되더라 이거야. 그때 이제 의천이 제창한 통합을 주장하면서 의천이 제창한 내용은 뭐냐? 교종에 더 무게중심을 더 뒀었죠. 그죠?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이 당시에 교관 겸수를 주장했어요. 교관 겸수란 뭐냐?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닦아나가자라는 게 바로 교관
수예요. 교관, 겸수.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교관, 겸수의 내용을 보자면 교종은 뭐냐? 교종은 교리입니다. 교리. 경전이죠. 경전. 그래서 교리나 경전을 중시하는 게 교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교종에서는 교리나 경전 위주로 해서 텍스트 중심이야. 불경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야, 교리나 경전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선종을 여기다가 가미시키자. 선종에서 말하는 이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에 의한 일거에 깨달아버리는 것을 지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관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깨달음, 깨달음. 참선이죠. 참선. 이와 같이 선종에서 중시하는 것과 교종에서 중시하는 것을 함께 겸해서 수행하자. 이게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하는 게 좋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뜯어보니까 이래요. 교종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고요. 선종은 보충적이야. 텍스트를 위주로 하되 어떻게 하자고? 사색과 참선을 겸해서 하자. 합치기는 합칩니다만은 교종과 선종을 합치긴 합치되 교종에 중점을 두고 선종을 더 가미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부호가 있을까 하고 컴퓨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알겠어요? 수학에서는 이런 부호가 나올 수 없는 모양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합치자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통합운동이죠. 그런데 교종에 중점을 더 뒀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로 표현한 게 뭐라고? 교관 겸수다. 알겠어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끌어안자, 함께 통합하자. 이런 입장이 바로 대학국사 의천의 통합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의천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 두말할 필요 없이 의천 이전에 특히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이 교단 사이에서 종파적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런 게 좀 강하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라크에서 뭐 시아판이 순위판이 싸는 것도 결국 종파적 분열 때문이 아닌가요?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들도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종파가 다른 것도 이런 종파적 분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맨날 싸운다라고 하는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도드라져 보여서 그런 거지 결국 이런 종파적 분열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누가 정통이냐? 이런 거 갖고 쓸모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은 결국은 교관 겸수를 제창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불교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적극적 대책이 미개했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 통합, 형식에 입각한 통합 또는 물리적인 통합을 추진했었다. 그러다가 의천이 죽고 나니까 결국 통합됐던 불교 종파들이 다시 와해되는 양상을 보이더라.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진울은 의천은 11세기 말에서 고려 문종 때니까요. 문종 때 알겠어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사람인데 진울은 뭐냐? 진울은 무신집권기 때 사람이에요. 무신집권기 때 진울입니다. 알겠죠? 자,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보조국사 진울. 잘 나옵니다. 의천과 진울 이분들도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 누구라고요? 원효와 의상만큼 잘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둘 다 국사였어요. 나라의 승려입니다. 알겠죠? 국가 승려예요. 국가 승려.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활약했던 진울은 자, 무슨 운동을 했느냐? 특히 이제 불교가 점점 이렇게 권력과 밀착되면서 점점 불교 폐단이 다시 등장하게 되자 진울은 뭘 주장했냐 하면 야, 순수한 불교 신앙 운동으로 돌아가자.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결사 운동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신앙 결사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 결사 운동 가운데 이 진울이 주도했던 신앙 결사 운동이 전라도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야, 열심히 독경을 하고 선수행을 하고 알겠어요? 독경을 하고 승려도 백성들 거 착취하고 뜯어먹지 말고 노동을 하자. 그러니까 노동을 마치 서양 중세의 카톨릭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승려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승려들이 돈만 밝히고 승려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지 새끼들 먹여 살려고 신도들한테 돈 뜯어 모으고 긁어 모으고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냐? 알겠어요? 이렇게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신앙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누구라고요? 진울이요. 여러분 의천과 대비해 보세요. 의천도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진울도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했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다? 진울이었다. 이게 사회개혁적 성격, 불교 종판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진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울이 만든 조직이 단체가 뭐냐? 이게 수선사 결사더라. 이게 수선사 결사. 알겠어요? 그래서 수선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디에서요?
전라도 송광사, 알겠죠? 송광사, 순천 송광사야. 순천 송광사,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사 결사운동을 조직했었어요. 자, 여러분, 진울과 함께 역시 신앙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요새라는 승려입니다. 요새. 이름이 좀 요상하죠? 요새. 알겠어요? 이 요새는 신앙 결사운동 가운데 백년사 결사를 주도했어요. 백년사 결사. 알겠어요? 백년사 결사운동을 주도했고요. 요새의 백년사 결사와 진울의 수선사 결사를 구분 지을 줄 알 것. 둘 다 신앙 결사운동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채워주고 강진 만덕사에서, 만덕사라는 절에서 백년 결사를, 이건 그 만덕사군요. 백년 결사니까 요새 뭐라고요? 백년 결사는 강진에 있는, 전라도죠 여기도,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 결사운동의 다름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두었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 신앙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새야. 다시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한다. 이거 참여.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법화신앙이다. 법화신앙. 그래서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년 결사를 운행했다. 누구라고요?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진울과 요새를 구분할 줄 알 것. 알겠죠? 자, 다시 하겠어요. 승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루 힘쓰자는 개혁운동. 그럼 누구라고요? 진울이에요. 진울. 알겠죠? 이걸 선도한 사람이 누구다? 진울이다. 진울은 어디에서? 송광사에서. 무슨 결사를 조직했다고? 수선사 결사를 조직. 아시겠나요? 그리고 요새는 어디에서? 강진 만덕사에서 뭘 중심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화경이 뭐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법화경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백년 결사를 제창했다. 지방민들의 호응으로 수선사 결사와 함께 고려 후기 불교계를 주도했다. 알겠죠? 고려 후기에 이렇게 불교 통합운동이, 고려 전개는 의천, 고려 후기에는 진울에 의해서 전개되더라.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그 진울의 사상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울의 사상은 뭐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포용하려고 하는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치열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울은 고려 불교가 지향하는 선교 일치사상을 완성시킨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의천은 지금 뭐라고? 불완전한 통합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의천이 죽은 뒤에는 다시 분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진울의 통합운동은 요새를 찌우고요. 요새 찌우고 진울은 보다 더 완벽한 선교 일치의 완성된 통합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진울의 주장이 뭐냐면, 진울의 주장은 뭐예요? 의천이 교관 겸수를 주장했다면 진울은 뭐냐? 도노점수입니다. 정해, 쌍수, 도노점수죠. 그죠? 그래서 정해, 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자, 문득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게 문득 돈자야. 그래서 문득 불현듯 깨달음이 온다 이거야. 그죠? 몇 날, 며칠, 몇 년, 알겠어요? 몇십 년 동안 면벽하고 좌선, 참선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주로 뭘 통해서 온다고? 선수행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돈 오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난 깨달았어 하고 그냥 방심하면 내 깨달음이 녹슨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국사 공부 쫙 끝내고 이제 난 다 됐어 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끔씩 한 번씩 보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머리가 잊어먹게 돼 있단 말이야. 승려들도, 공부하는 승려들도 이렇게 잊어먹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야, 깨달았다고 가만히 자빠져 있지 말아라. 그 다음 뭐 하자? 점진적인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알겠죠? 용맹정진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멈추지 말자. 알겠죠? 이것은 수행 방법을 놓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정, 해. 그냥 한글로는 맛이 없어요. 써놓고 해야 비로소 맛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구경하십시오. 구경. 왜냐하면 시험에 정해 쌍수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해 쌍수가 있죠. 정해 쌍수. 여러분 쓰지 않아도 좋아요. 이 정은 뭐냐 하면
도노한 그 상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 열반을 그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을, 야, 그 승려께서는 입정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해요. 정의 상태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의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 이건 뭐냐? 선종이야, 선종.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해는 뭐냐?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디서 오는 지혜냐? 교과서를 읽으면 지혜가 생겨.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죠? 교종이에요, 교종. 알겠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하고 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하고 선과 교를 쌍수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겸해서 닦자 이런 얘기인데 교관 겸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교관에서 교는 교종에 중점을 뒀다면 정의 쌍수는 이게 선종이잖아요. 여러분 독특한 방식으로 써볼까? 다시 이런 비교로 그래서 선종에 중점을 두고 교종을 끌어안으려고 했다. 알겠죠? 선과 교를 합치는 게 무슨 운동이야? 불교 통합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에 중점을 두고 교종을 끌어안자라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정해쌍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멈추지 말아라. 이걸 뭐라고? 도노점수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계에서 알아둘 것은 뭐냐? 도노점수, 정해쌍수가 나오면 누구라고요? 진울이다 이거야. 시기는 언제? 무신직공기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누가 형님이에요? 의천이, 그 대학국사 의천이 한참 위야. 알겠어요? 그리고 무신직공기의 보조국사 진울에 의한 도노점수, 정해쌍수. 알겠죠? 의천은 뭐라고? 교관겸수,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운동. 누가 완벽했다? 진울이 완벽했다 이거야. 뒤에 온 게 완벽했습니다. 알겠죠? 도노점수, 정해쌍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진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르 사상을 계승한 누구예요? 진우르 사상을, 진우르 저런 통합정신을 계승한 후배가 누구냐? 그 제자가 누구냐? 해심이라는 승려예요. 해심. 그래서 진우르 제자 해심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 진우르 제자 해심은 스승님 잘 배웠습니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서로 분열되고 종파 간에 싸우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원효대사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화쟁사상에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통합에 쓰이는 이 촉매제가 이 두 가지 종파를 붙이는 이 본드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 화쟁사상이죠, 원효에. 알겠어요? 그런데 해심은 더 나아가서 아예 내친 김에 불교 진리나 유교 진리나 원래 도는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는 수신의 도, 유교는 치국의 도라고 하는데 결국 도는 같은 도입니다. 그러니 불교와 유교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해심은 뭐라고요?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뭐야? 유불일설까지 주장했다. 내친 김에 확 달려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해심이 뭐라고요? 유불일설이야. 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야, 불교는 말이야 지금 선종이 유행어 선종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철학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이 깨달음이란 뭐냐? 인간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깨달음인데 결국은 인간과 우주를 논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불교의 철학적 바탕이 유교와 결합됨으로써 이제 뭐냐? 유교에서도 새롭게 뭐가 들어올 수 있는 성리학이 유행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준 거야. 알겠어요? 성리학도 뭐냐? 철학적 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적 유교인데 이와 같이 유교의 성리학이 철학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철학적 불교를 중시하는 고려 후기의 선종이, 알겠어요? 선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해심이 유불일설을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장차 도래할 성리학의 터전을 만들어줬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심은 유불일설을 통해서 성리학 수용의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리학 수용의 바탕을 마련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유불일설은 뭐라고요? 성리학 수용의 바탕을 마련했다. 알겠죠? 해심의 유불일설이 있었기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게 되었다. 왜? 우리도 이제 철학이 뭔지 알아. 불교를 통해서. 알겠어요? 성리학이, 철학적 성리학이 주자에 의한 철학적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불교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옛날 해심이 불교랑 유교랑 합치다니 결국 이것 때문에 합치는구나. 둘 다 철학이 있잖아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나중에 조선시대의 기본 사상인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미 해심 때 구축되게 됐다. 이런 논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의 불교는 이렇게 고려시대에 통합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잘 발달했었습니다. 알겠어요? 통합운동. 그러나 불교가 고려 말이 되면은 다시 또 썩어갑니다. 왜 고려 말 불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신난 이후에 이 무신난을 이제 무신들의 정권을 타파한 게 바로 누군가요? 고려 몽고 침입이죠. 몽고 침입으로 몽고 간섭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몽고에서 뭐가 들어오냐? 몽고에서 라마 불교가 들어와요. 라마 불교. 우리가 이제 티베트의 불교를 그 달라이 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유목민족의 불교가 들어옵니다. 특히 유목민족의 불교는 불교에 굉장한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원나라도 그러니까 몽고가 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라마 불교 숭상 때문이죠. 이 라마 불교를 숭상하느라고 너무나 절에다가 돈을 많이 쳐발리고 절에다가 돈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 또 그 일반 신도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불교 폐단이 커졌는데 하여간 어떤 종교든 돈 맛을 알면 끝장이에요. 그래 안 그래? 승려들이 딱 벤츠 타고 다닙니다. 목사들은 또 더하죠. 그래 안 그래?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만 나오면 역시 또 그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많은 십자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이 땅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구제됐습니까? 인간 소외로부터 그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까?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알겠어요? 종교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너네 죽어라. 빨리 죽어서 천당 가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 삶이 어렵고 현실적 고통과, 알겠어요? 번뇌가 많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대답이 돼야 되는데, 답이 돼야 되는데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에이샹 죽자. 같이 죽을 사람 모여 해가지고 학교 보내 죽잖아. 유행이에요, 유행.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종교가 말이야 너무나 돈만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종교가 정말 아까 진울의 신앙 결사운동처럼 야 정말 우리 홀딱 벗고 말이야 정말 종교가 해야 될 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런 불교든지 또는 뭐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런 종교가 많아야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의지며 이렇게 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게 종교지. 새끼들 말이야 돈 많은 새끼들이 모이면은 사교장이 그 종교입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 종교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제자리 잡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진울의 신앙 결사운동처럼 종교도 나름대로 개혁과 변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장소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는 고려시대 불교 가운데 원간섭기의 불교를 보시겠어요? 원간섭기. 자, 여러분 원간섭기에 무슨 불교가 들어왔다고요? 라마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불교의 폐단이 노출되게 되더라. 알겠죠? 불교 폐단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원간섭기의 친원파 새끼들. 항상 그래요. 이거 선생님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쁜 짓한 새끼들이 교회를 더 많이 가고 절에를 더 많이 가. 알았어요? 진짜야. 중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백성들 등쳐먹고 말이죠. 농노들 착취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남의 땅 뺏고 전쟁에서 이기고 십자군 가서 짓밟고 온 누구야? 봉건 영주나 기사들이 교회 가서 성부와 성자 이지랄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수가 원래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 이거 했나요? 교회를 만들게 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원파, 그 현실적으로 나쁜 짓하고 농민 땅 다 뺏고 대토지 농장을 소유한 놈들이 그 한쪽에 있는 자기 마음 한구퉁에 있는 뭐예요? 죄책감. 이걸 씻으려고 절에 가서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온갖 선한 척을 다 하고 자빠졌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 대형 교회 가보세요. 진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야 정경 유치하고 나쁜 짓 다 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돈 얼마 내고 아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도 있었다. 여기도 친원파. 그래서 친원파들이 불교와 결탁. 알겠어요? 친원파의 불교와 결탁. 자, 불교계 폐단이 더욱더 노출되더라. 알겠어요? 친원파가 결국은 불교의 넓은 토지를
알겠어요? 재산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놈들도 대토지를 사유한 대규모 대농장주죠. 그래 안 그래? 지주의 지주. 알겠어요? 사원도, 절도 마찬가지야. 사원도 사원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대토지를 사유하게 되었다 이거야. 대토지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특정한 세력한테, 특정한 놈들한테 나라 땅은 전부가 들어가면 결국 누가 망해? 사원도 지주라니까 결국 누가 망해요? 농민은 몰락을 가져옵니다. 농민이 몰락하게 되면은 농민한테 세금 걷어서 운영해야 될 나라는 어떻게 되죠? 국가도 몰락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국가의 재정이 붕괴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간섭기 이후 고려 말에 불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게 또 누구나 지배층하고 결탁되어져서 폐단을 많이 저지른다 이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싸잡아서 누가 공격하느냐?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를 공격한다 이가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놈들이 땅 다 갖고 있어서 우리는 월급도 못 받아 시장 하면서 뭐야? 과전법 개혁을 추진하죠. 그래 안 그래? 이 불교 썩은 새끼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 민중들이 다 굶어 죽어. 라고 해서 유명한 누가요? 유명한. 이름이 도전적이잖아. 이름 뭐야? 정도전이죠. 그래 안 그래?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서 도전장을 냅니다. 그 불교에 대한 도전장이 바로 뭐냐? 예, 불시작변이에요. 재밌잖아요. 불시작변. 어이, 김씨, 이씨 이런 것처럼 부처님한테 어이, 불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부처님을 얕잡아서 깔보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처를 까겠다는 얘기예요. 불씨. 그리고 부처의 잡스러운 궤변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공격한. 그러니까 정도전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불교 폐단을 공격했던. 알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아, 이 사람이 조선을 세웠잖아. 그러니 그래. 성리학은 결국 뭐라고요? 성리학적 입장에서 누구를 공격했다? 불교를 공격했구나. 알겠죠? 예, 불교를 공격하고 불교를 비판하고 있었다. 결국 이 성리학은 뭐냐? 조선을 건국하는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오케이. 성리학이죠. 그죠? 성리학.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저 멀리 삼국시대는 말이야. 불교가 뭐예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던 공통점이 있잖아요. 삼국시대 불교는. 그래 안 그래? 고려백제 신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신라 말이 되면은 어떤 불교가? 선종이 들어와서 이게 고려 건국의 사상적인 기반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고려 말이 되더니 누가요? 성리학이 들어와서 항상 없던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삼국의 왕권 강화에 기여하고 신라 말 호족들의 지지를 받던 선종이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또 원간섭기의 원으로 들어왔던 성리학이 결국은 뭐야?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두세요. 세트 메뉴로 만들어주면 안 잊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예, 항상 그 이전 시대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사상이 등장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지도 이념으로 발전하게 됐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정말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죠.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역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등장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희망과 비전과 새 삶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동력을 심어줄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새로운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야. 알겠어요? 부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 이세하고 뭐라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야. 그래 안 그래? 약자를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애시당초 석가모니가 그 힘들고 병든 자들의 모습을 보고 출가해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원래 종교가 갖고 있는 제 기능이 뭐냐?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치유해주고 해결해주고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기 위한 그런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망각하고 역시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종교가 전부 다 이렇게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놀이만 하고 돈 모으는데 정신이 없는데
종교도 제 기능을 해야 앞으로 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대장경의 간행이 있습니다. 대장경.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대장경은 경, 율, 론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는데 불경과 율과 논이 있는데 경, 율, 론. 대장경은 이런 경이나 불경이나 율이나 논문이죠.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고려대장경이 아주 유명해서. 자, 고려대장경 경전을, 불교 경전을 모든 경이나 율이나 율이죠, 율.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게 뭐라고? 집대성한 게 대장경이다. 그러니까 대장경.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란이나 중국, 송나라나 이런 나라 다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최고로 잘 모았어요. 알겠어요? 고려의 대장경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료가 얼마나 많으냐도 세계 최고일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잘 간추려가지고 잘 배치해서 잘 찍어낼 수 있도록 인쇄기술까지 만들었다는 게 이게 정말 뛰어난 거예요. 알겠어요? 8만 대장경을 연결하면 달나라까지 간다나 어쩐다나 길이가. 알겠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고려의 시연과 관련됩니다. 이 고려가 이민족의 침략을 당했을 때, 거란을 침략을 당했을 때, 또 몽고 침략을 당했을 때, 알겠어요? 거란 치입을 격퇴하려고 누구 힘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고 대장경을 만들었죠. 그래.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저 무식한 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인단 말이냐.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불경을 판목에다 새기자 해가지고 경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대장경판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이제 8만 대장경 같은 건 어떻게 잘 만들었냐면 전국에 있는 벚나무입니다. 벚꽃나무를 다 산에서 이렇게 몇 년 산 돼야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벚꽃나무를 다 이렇게 채취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뗏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충무 옆에 관음포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음포 이름도 벌써 심상치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깻벌 속에다 담가놓습니다. 뻘 속에다가 이걸 담궈놔야 나중에 판이 뒤틀리거나 하지 않는데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래서 3년인가를 담가놨다가 다시 그걸 실어가지고 무신직공 원간섭기니까 원나라 놈들이 없는 어디로? 강화도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정부의 승려 가운데 기술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걸 다 파괴했겠죠. 도장 파듯이 거꾸로 판 거야, 글자를. 근데 한자도 틀린 자가 없고요. 그 글자체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알겠어요? 이게 8만 대장경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란 침입 때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고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게 속장경이고 그 다음에 제조장경을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거란 침입 때 처음 접하는 대장경이라고 해서 뭐라고? 처음 접하는 초조장경이에요. 알겠어요? 거란 침입을 격퇴할 목적으로 만든. 알겠죠? 그 다음에, 예, 초조장경 이후에 또 뭐예요? 속장경이 만들어요. 속장경. 이 초조장경이 고려 현종 때 거란 침입을 당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빠진 글자도 많고, 누락된 글자도 많고, 틀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대학국사 의천이 첫 편을 다시 만들어서 속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장경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대학국사 의천이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몽고 침입 때 소실됐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알겠죠? 몽고 침입 때 불에 타 없어지자 시장 안 되겠어. 이 몽고놈도 침략을 당해가지고 부처님이 다시 또 노했나봐. 다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는 다시 만든 게 뭐라고요? 8만 대장경이야. 알겠어요? 이게 1편이고 이게 재편이에요. 그래서 1편, 첫 편, 초조, 그 속편이 속장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8만 대장경.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든 제장경에 대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제조 장경이라고. 알겠어요? 8만 대장경. 이렇게 해서 이런 불경이나 율이나 논을 총 집대성한 것이다. 대장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송나라, 요나라 대장경을 다 그렇게 수집해다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 또 해인사에 보관해놓는 이 또 그 창고가 경판고라고 하는데 이게 또 걸물이죠. 그래 안 그래?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통풍과 습기 제거, 그 다음에 방충, 이게 완벽한 시설이 갖춰졌답니다. 세계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그래 안 그래? 유네스코 문화재로.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그 마사토를 깔고 자갈을 깔고 다시 거기다가 수출 깔고 또 이렇게 모래를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수가 잘 되게 또 방충이 잘 되게. 그래서
그 손실됨이 없이 팔만대장경을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팔만대장경을 보관해 놓고 있는 그 창고는 조선시대에 지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불교를 좋아하는 쪽이야, 나빠하는 쪽이야. 불교를 억불 정책이잖아요. 불교를 억압하면서 어때? 야, 이건 국가의 보물이야 하고 그걸 잘 보관 놓기 위한 합천의 해인사 경판고를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민족의 뛰어난 그 안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높은지. 그 다음에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불교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교와 성리학까지를 또 한 2강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는 따로 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